자, 오늘은 이제 큰 단어로 치면은 대단어로 치면 물질과 전자기장, 그리고 중단어로 치면은 전류와 자기장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전자기 유도인데요. 전자기 유도는 저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한 2시간 정도에 끝내기도 하는데 전 3시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일상생활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인데요.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제 몇 가지 유형으로 분석해서 이제 문제 푸는데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4쪽에서 129쪽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일단 우리가 앞으로 3시간 동안 하는 전자기 유도는 약간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냐 하면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서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장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전하 주위에 전기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장이 있는 공간에 닫혀 있는 형태의 도선고리, 그러니까 패곡선을 이루는 원형이라든지 직사각형 형태의 도선고리가 놓여 있으면 전기장에 의해서 도선 속에 있는 전자가 전기력을 받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되는데 이때 생기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도전류의 세기와 유도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3시간 동안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자속이라고 불리는 물리량이 있습니다. 그 자속의 변화가 전기장을 만들어내고,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하는 건 전기장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배운 개념으로 치면은 전압이 유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유도기전력이라고 하는데 그냥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전압이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좀 차이점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오늘 주로 하는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게 자속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해하는데 여러분이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속이 변하면 유도전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속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정의 내리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이 용어의 뜻을 좀 볼까 하는데, 이 자속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기력 선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기선속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지는데 가장 많이 불리어지는 용어가 자기선속 아니면 자속입니다. 저는 주로 그냥 가장 짧은 형태의 자속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의 의미는 자기력 선속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띄어쓰기로 하면은 자기력선 띄우고 속, 이런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속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말로 치면은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꽃다발 할 때 다발 있죠. 그래서 이게 자기력선 다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요 파이, 대문자 파이를 쓰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요 원형 형태의 도선고리에 이렇게 자기력선이 지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게 이제 꽃다발처럼 약간 자기력선 다발 이런 모양으로 보이죠. 요 모양을 본딴 기호가 요 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의 요 동그란 부분이 닫혀 있는 형태의 도선고리고요. 그다음 요 지나가는 요 선이 자기력선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자기력선 속의 정의가 요 자기력선이 나타나는 자기장에다가 요 도선고리가 이루는 면적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모습을 좀 이렇게 기억을 하면 기호도 좀 기억이 잘 나고요. 그다음 자기력선 속의 정의도 같이 이렇게 기억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호가 요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을 거라는 것은 제 추측인데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다.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때까지 설명했지만 사실 이거 제 추측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억을 했거든요. 네. 그럼 요 자기 손속을 한번 정의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 물리에는 그 세 가지 은행이 등장합니다. 이 중에 두 가지는 여러분이 배웠는데요. MG 새마을금고, 무게 있었죠. 네, MG 중력.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은행 사실 배웠었습니다. 그 KB, K에다가 밑에 B 이렇게 첨자로 쓴 게 그 볼츠만 상수였거든요. 이게 국민은행. 그 세 번째 등장하는 은행이 그 경남은행이랑 합병했죠. 부산은행. BS. 요 자기력 손속의 정의가 자기장 B 곱하기 S인데요.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요 B 바큐가 되겠습니다. 네, B 수직 맞아요. 수직 방향성. 좀 웃기려고 무리수를 뒀습니다. 수직이요? 예. 완전 수직.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단 S부터 설명할게요. 요 S는 닫힌 고리 내에서 그러니까 항상 닫혀 있는 고리 형태의 도선이 등장합니다. 안 그러면 도선이 끊어져 있으면 전기장은 만들어지더라도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닫혀 있는 형태의 고리가 전자기 유도에서 문제에서 현상에서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닫혀 있는 고리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부분의 면적이 S입니다. 그리고 요 비수직은 뭐냐면 요 닫혀 있는 고리를 이루는 면 있죠. 그 면에 자기장이 통과하는데 그게 수직으로 통과하면은 그냥 그 자기장의 크기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 비스듬하게 통과하면은 그 자기장 중에서 그 면의 수직인 방향 성분을 곱해주는 게 자기력 선속이 되겠습니다. 자기 선속 혹은 자속 이렇게 되겠고요. 단위는 WB라고 쓰고 웨버라고 있습니다. 자기 선속의 단위는요.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는 여러분 테슬라라고 배웠잖아요. 이 테슬라를 또 웨버로 나타내면 웨버 퍼 미터 제곱이 되겠습니다. 웨버 퍼 제곱미터. 그래서 자기장을 나중에 여러분 대학교 가서는 어떤 용어로 또 배우냐면 자속 밀도 혹은 자기력선 밀도라고 이렇게 배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장 입장에서 보면 이 자기 손속을 면적으로 나눈 게 자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자속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얼마나 면적당 자기력선의 수가 많으냐에 해당하는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웨버 퍼 제곱미터가 테슬라 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자속이요 변하면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즉 전압이 생기고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변화해도 생기고요. 얘가 변화해도 생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얘로 예를 들 건데요. 그래. 뭐 나한테 불만을 표시한 거지 방금. 권현수가 제 듣기 힘들다고 애응애응하다가. 자, 그 요만큼이 자기장이 있는 영역인데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모든 곳에서 크기가 일정한 이런 자기장이 있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이 직사각형 도선고리 중에서 자기장이 통과하는 부분은 요 S1 부분,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기 손속은 자속은 일단 이 자기장은 이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수직 성분을 굳이 구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냥 B를 곱해주면 됩니다. 지금 요 면의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잖아요. 비스듬하게 만약에 있게 되면 그 분해를 해야 돼요. 그때 힘 분해하듯이 분해를 해가지고 수직 방향 성분을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수직으로 통과하니까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고요. 면적은 대신에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전체 면적은 S1 더하기 S2지만 자속을 구할 때는 S1을 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도선 고리에 직사각형 도선 고리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에 흐르냐면 자속이 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 자기장이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그럼 얘가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하니까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 생깁니다.
그다음에 자기장의 크기가 감소하는 경우. 그럼 자기장이 감소하면 자속도 감소하죠. 그러면 유도 전류 생깁니다. 자속이 변하니까. 자, 그다음에 자기장의 크기와 방향은 변화가 없는데 요 도선고리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오른쪽으로 움직여요. 그럼 S1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S1이 줄어들면 자속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유도 전류 생깁니다. 그다음에 이 도선고리가 왼쪽으로 움직여. 자기장 일정한데 왼쪽으로 움직이면 S1이 증가하죠. S1이 증가하면 요 파이 자속도 증가하니까 자속이 변합니다. 그럼 유도 전류 생깁니다. 자, 그다음에 얘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 봅시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는요. 얘가 조금 위로 올라가더라도 자기장이 통과하는 면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유도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속이 안 변하니까. 근데 얘가 계속 움직여 가지고 요 경계면을 넘어서는 순간에는 S1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또 유도 전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도 전류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사실 요 자기장은 요 도선고리면을 통과하는 수직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요 직사각형 도선고리가 회전을 하는데 여기를 회전축을 해야 돼. 계속 떠들래? 여기를 회전축으로 해서 돌아간다고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면을 뚫고 나오고 이 부분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요 출석부로 표시를 해주면 얘가 이제 요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제 얘가 뭐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바라본다라고 칩시다. 그럼 처음에는 얘가 요렇게 선이 보였겠죠. 그리고 자기장은 이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있었을 거고요. 근데 얘가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아, 내가 반대로 했나? 뭐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게 들어가고 이게 나오고라고 칩시다. 그럼 자기장은 이제 여기서 바라보면은 아래 방향이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니까 그대로 이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데 뭐가 변하냐면 요 면의 수직 방향 성분이 바뀌어요. 그건 어떻게 구하냐면 축을 요 면 방향하고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이렇게 끈 다음에 얘를 막대기라 생각하고 그리고 화살표 꼬랑지를 원점에 두고요. 이게 빛을 비춥니다. 빛을. 그러니까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가 생기면 요 값 있죠. 요게 수직 방향 성분이에요. 그럼 줄어들었죠. 네. 원래 자기장보다 작잖아요. 네. 요게 만약에 세타면은 코사인 세타잖아. 네. 사인이랑 코사인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니까 그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리가 회전을 해도 유도 전류가 흘러요. 방금 얘기한 게 발전기에 올립니다. 네.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럼 이때 요 도선고리에는 일단 유도 전류가 어떨 때 흐른지를 배웠죠. 근데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크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칙이 패러데이 법칙 혹은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우선 방향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방향은요 패러데이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렌츠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렌츠 법칙은 뭐냐면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라는 겁니다. 이걸로부터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냐면 지금 이 말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뭔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잖아.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이렇게 갑자기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좀 화면을 축소해서 요 렌츠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 쭉 내려와서 여기 유도 전류의 방향 있죠. 이게 렌츠의 법칙 내용입니다. 결국에 요 렌츠 법칙 내용이 좀 밑으로 가면은 또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는 걸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가 무슨 의미인지 제가 얘기해 줄게요. 자,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속의 변화는. 그렇잖아요. 크기가 있거든요. 자속은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일단 순간적으로는 이제 방향은 안 바뀌거든요. 방향이 바뀌는 순간도 있지만 자속이 0인 경우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경우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아니면 감소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는 항상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라고 상상을 하십시오.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면요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 했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는 경우에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요. 유도 전류가 생기면 원래 자기장과의 별도로
유도 전류 자체가 또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이 있는데,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는 자기장이 증가한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럼 자연은 변화를 싫어하잖아요. 그럼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장이 증가하는 걸 최소화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약간 생기면은 증가하는 것을 좀 덜 증가하게끔 이렇게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원래 자기장 중에서 도성고리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기장 있죠. 그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는 자기장이 감소한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럼 자기장이 감소하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주면 원래 자기장보다는 훨씬 작게 생깁니다. 하지만 조금이긴 하지만 원래 자기장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생겨주면 원래 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을 그나마 좀 덜 감소하게끔 이렇게 보정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변화를 싫어한다는 게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습니다. 이걸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됩니다. 자, 이제 연습해 볼게요. 이 규칙대로 합니다. 자, 다시 올라가서 요 예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요 TV 앞에서 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경우 한번 유도 전류 방향 구해 볼게요. 자기장의 방향이 자기장의 크기가 증가해요. 그럼 자속이 증가하죠. 그럼 뭐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를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장이 작아지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장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자속이 감소하죠. 그럼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새롭게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유도 전류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또 갑니다. 이번에는 자기장이 변화가 없어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여.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그럼 자속이 줄어듭니다. 자속이 감소합니다. 자속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되죠.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을 향하죠. 이때 이 도성고리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반면에 얘가 왼쪽으로 움직인다. 자, 왼쪽으로 움직이면 S1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럼 자속이 증가합니다. 여기 S1이 증가해도 봐봐. S1이 증가해도 자속이 증가하는 거죠. 파이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오른손의 엄지를 향하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회전하는 경우 봅시다. 회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되면은 자기장 중에서 면의 수직으로 통과하는 성분의 크기가 작아지죠. 그럼 자속이 줄어들죠. 그럼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를 향했을 때 나머지 네 손가락이 시계 방향을 향하죠.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회전 방향이 상관없어. 잘 보면 얘가 나오고 얘가 들어가도 줄어들고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나와도 수직 성분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두 경우 모두 시계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게 됩니다. 유도 전류 방향 구하는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유도 전류 방향은요 다 배운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경우의 수를 거의 다 배운 겁니다. 방금 한 게. 그렇게 이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도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느냐?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도 하고요. 전자기 유도 법칙이라고 하기도 하고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V를 구하는 건데요. 이 V는 유도 기전력인데요.
여러분은 약간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면 되냐면 전압으로 기억하십시오. 그냥. 그래서 뭐 유도 전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조금은 불명확한 표현이긴 한데요. 근데 전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유도 전류를 구할 때는 이걸 저항으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V는 IR, I는 R분의 V 할 때 그 V하고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전압의 느낌인데요. 요게 이제 이게 참 와닿지 않을게요. 이게 식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일단 기분 나쁘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마이너스가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N이란 게 갑자기 등장하고요. N은 도선고리의 개수예요. 방금은 직사각형 도선고리 한 개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두 개가 겹쳐 있고 그게 연결되어 있다고 치면 각각 유도 전류가 생겨서 더해지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코일의 개수라고, 겹쳐져 있는 코일의 개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속이 변하면 유도 전류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빨리 변하면 유도 전류도 더 세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속의 시간에 따른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합니다. 그럼 미분 배웠나? 네,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안 배웠어요. 나중에 미분을 배우게 되면 자기 손속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유도기전력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도선고리의 개수만 곱해주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냥 시간 변화량 분의 자속 변화량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식을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 파이를 풀어가지고 그 부산은행으로 델타 파이를 풀어서, 파이 하면 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bs 델타 t 그래갖고 좀 여러분 내 용량에 좀 여유가 있으면은 요 수직이라는 것도 한 번 더 표시해주면 더 좋고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bs라고 이렇게 기억해도 크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이제 간혹 발전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직 성분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기를 권장합니다. N은 코일의 가문수고요. 예,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부터 이제, 근데 여기서 사실 패러데이 법칙은 렌츠의 법칙을 포함하는데요. 어느 부분이 포함하냐면 여기 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요 렌츠의 법칙 있죠. 쇼 두루두루두루두루 해가지고 요 마이너스 부분 있죠. 요 마이너스 부분이 렌츠의 법칙을 뜻합니다. 렌츠의 법칙. 그래서 이걸로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항상 원래 자기장 방향을 플러스라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자기장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면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요 델타 자속이 플러스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유도 기전력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유도 기전력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자기장과 반대 방향이죠. 근데 자속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델타 파이가 마이너스죠. 델타 파이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가 되죠. 그러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방향, 즉 원래 자기장과 같은 방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렌츠의 법칙을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물론 이제 이 유도 전류의 방향을 V의 부호로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뭐 알아두면 좋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하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뭐 이게 들어가는 방향 혹은 나오는 방향 중에 하나를 플러스로 잡고 막 부호를 생각한 다음에 또 마지막에 다시 부호를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 번 해야 되니까 어렵고, 실제로 여러분 유도 전류의 방향을 구하는 거는 요 방법으로 그냥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구하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은 언제 쓰느냐? 그냥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 있죠. 그 부호는 생각하지 말고 유도 기전력의 절대값만 생각하고요.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가 곧 유도 전류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냥 요거만 기억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 문제는 결국에는 유도 전류의 크기와 방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때 근데 따로 구해란 말이야.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으로.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절대값으로 구하고 방향은 패러데이 법칙으로 구할 수도 있지만 그냥 렌츠의 법칙으로 따로 그냥. 그래서 두 개를 별개로 구하는 게 더 제 경험상으로는 더 낫습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의 정리를 하면 유도 전류의 크기는 유도 기전력을 구한 다음에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데, 보통은 그 도선고리의 저항을 바꾸는 경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도선고리를 가지고 일단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유도기 전력만 따지면 되고, 근데 진짜 나중에 그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도선고리의 저항이 다른 경우에는 유도기 전력을 도선고리의 저항으로 나눠야지 최종적인 유도 전력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문제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 과정에서 한 번도 그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정확한 유도 전류는 유도기 전력을 저항으로 나눈 거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이렇게 구하고요.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반대 방향이고, 자속이 감소하면 원래 자기장 방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 방향이 같은 방향이다. 그래서 이제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 방향은 렌츠 법칙, 이렇게 구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 유도의 이용 예를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이 발전기는요, 다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간략하게 일단 다뤄보도록 할게요. 발전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단 일정한 자기장을 만드는 장치가 있어요. 지금은 자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랫방향으로 일정한 자기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발전기는 영구 자석을 쓰지 않고 코일을 이용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자기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실제 그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는요. 그리고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을 이제 회전시켜요. 근데 코일을 회전시키는 거는요, 그 동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발전 방식이 정해진 겁니다. 그 바람개입이 달아가지고 바람으로 돌리면은 풍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로 돌리면 수력이고, 전기 터빈을 이용하는데 원료가 화석 연료면 화력 발전이고, 그게 우라늄이면 원자력 발전이고, 뭐 이런 식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전을 시키죠. 회전을 시키면 아까 봤죠. 자,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이 상태가 된다라고 치면 자기장은 변화가 없는데 그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잘 보면 커지죠. 커지니까 자속이 증가하는 경우니까 유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기장 속에서 코일이 막 회전하면 자속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했다 감소했다가 반복이 되니까 전류가 계속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바뀌는 교류 전류가 유도 전류의 형태로 생산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이제 전기 에너지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웹툰을 보고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밤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잠은 늦게 자게 되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근데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해석을 하게 돼요. 뭐냐면은 요 자속이요, 수학적으로 보면 B 수직 곱하기 S인데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면 B를 그대로 두고 S를 분해해가지고 S의 수직 성분을 곱해도 됩니다.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게 벡터의 내적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내적할 때도 A 내적 B 하면 A를 분해해도 되지만 B를 분해해도 되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이것도 내적이거든요. 결국 따져보면 면 벡터하고 자기장 벡터의 내적인데 면 벡터의 방향이 면의 수직인 방향이 그 면 벡터의 방향입니다. 크기는 그 면의 면적이고요. 그럼 방금 말한 건 잊어버려도 되고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장의 크기는 똑같은데 이제 눈가리가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라본다고 치면 눈가리가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네요. 요 밑에서 바라보면은 요 도선고리의 면을 2차원적으로 바라본 모습을 그려보면요, 요 상태에서는 전체 면적이 그대로 보이겠죠. 근데 기울어지면은 좀 좁게 보이겠지. 이렇게 세워지면은 면이 없죠. 그래서 요 자기장의 크기는 그대로 두고 요 면적을 곱하면은 자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제가 이거보다는 이제 요 방법을 쓰는 이유가 이게 좀 더 오리지널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책에는 이제 요 방식을 좀 즐겨서 교과서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편하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발전기는 다다음 시간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쭉쭉 이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들을 설명을 할게요. 자, 마이크입니다. 이게 다이나믹 마이크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진동판이 진동을 해요. 근데 이 진동판은 코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동하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소리는 종파니까 공기가 앞뒤로 진동하는 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동하면 밑에는 자석이 있고 코일은 진동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일이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면 자석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니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세졌다가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게 그 공기의 진동 패턴대로 소리의 진동 패턴대로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음성 신호를 담은 전기 신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코일에 코일이 진동하니까 자속이 변해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마이크에 올리고요.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 아닙니다. 스피커는 이게 거꾸로 일어난 거예요. 구조가 비슷한데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생기면 그 자기장과 자석 사이의 자기력에 의해 가지고 진동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겁니다. 요거는 자기장의 변화로 전류를 만들어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러데이의 전자기 유도 법칙인데 그 그 스피커는 전자기 유도가 아니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무선 충전. 요새 뭐 휴대전화 최신 폰은 거의 다 무선 충전되죠. 그래서 이거 무선 충전 패드에는 코일이 있어요. 코일에 이제 전류가 변화하는 전류, 교류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휴대전화 안에도 코일이 있어가지고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크기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뭔데? 당당하구만. 자, 이게 이제 무선 충전에 올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금속 탐지기 이거 좀 어렵습니다. 집중해서 보십시오. 자, 금속 탐지기 원리는 이겁니다. 일단 코일이 두 개가 있어요. 이게 전송 코일이라고 불리는 거고 이게 수신 코일이라고 불리는 건데 잘 보면 감겨 있는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지금 전송 코일은 이렇게 감겨 있고요. 그다음에 수신 코일은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 전송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변화하는 전류예요. 교류 전류가 흐릅니다. 교류 전류가. 그러면 요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이 솔레노이드잖아요.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밑에 금속이 있다라고 칩시다. 금속 동전이 있으면 금속 동전은요 닫혀 있는 고리 형태는 아니죠. 근데 이게 전체가 도체니까 어느 부분을 잡아도 고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형식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냐면 여기에는 약간 소용돌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사실 방향이 이렇게 생겼다가 거꾸로 생겼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유도 전류가.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임의로 그냥 도성고리를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이제 도체니까요. 그래서 이걸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맴돌이 전류도 유도 전류의 한 형태입니다. 금속 맴돌이 전류. 예, 맴돌이. 이것도 유도 전류의 한 형태입니다. 금속 표면에 맴돌이, 소용돌이 형태의 전류가 유도 전류가 생기는 경우 맴돌이 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표시를 해줄게요. 이거에 변하면 여기에 2라고 적을게요. 유도 전류가 발생합니다. 금속이 있는 경우입니다. 금속이 없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금속이 있는 경우에는 유도 전류가 발생하겠죠. 근데 자 보십시오. 자, 수신 코일에는요. 자, 이게 처음에 송신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할 때는요. 자기장이 이렇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요 수신 코일에 통과하는 자기장은 요 면에 나란한 방향밖에 없지. 수직인 방향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자기장이 바뀌더라도 수신 코일의 자속은 계속 0입니다. 수직 성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밑에 금속이 없으면요. 수신 코일에 전류가 안 흘러요. 안 흐르는데 금속이 있어서 금속 동전에 맴돌이 형태의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 녀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장이 요렇게 생겼다가 요렇게 생겼다가 요 맴돌이 전류에 의해서 유도 전류 그러니까 약간 2차적인 거예요. 요 송신 전송 코일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유도 전류가 생겼는데 이 유도 전류도 일정하게 안 생기고 변화하면서 생기니까
이 변화하는 전류에 의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다시 또 2차적으로 유도 전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신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니까 요 수신 코일의 세 번째 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는데 요 노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노란색이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인데 요 유도 전류 자체도 변화하니까 요 자기장도 또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요 노란색 자기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 B는 노란색 자기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유도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까만색 박스로 친 요 유도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전송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금속 동전에 유도 전류가 생기고요. 근데 이 유도 전류에 의해서 또 자기장이 새롭게 생기는데 요 자기장이 유도 전류 자체도 변화를 하니까 요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신 코일에 수직으로 통과하는 미세하긴 하지만 수직으로 통과하는 이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요 수신 코일은 아주 미세하긴 하지만 유도 전류가 흐르게 돼요. 이 경우에. 그러면 그 신호를 증폭시켜 가지고 삐하게 소리가 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금속 탐지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본 바로 이 과정이 공학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을 발견한 패러데이는 물리를 한 거고요. 그 패러데이 법칙을 적용해서 금속 탐지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공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공학의 차이가 이겁니다. 패러데이는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라는 자연의 법칙을 발견한 거고 그거를 응용해 가지고 우리에게 유용한 물건을 만들어낸 것이 공학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속 탐지기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요 이해했습니까? 이게 전자기유도 이용한 것 중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 되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전에 금속 동전 과정이 약간 수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좀 잡히기 어렵죠. 좀 표면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약간 이렇게 예, 너무 그 면이 작으면은 감지가 쉽지 않죠. 그 면이 작은 거는 결국에 크기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민감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면적까지 감지를 하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기 기타, 일렉트론 기타 있죠. 그건 어떤 원리냐면 그 여기 코일이 있는 부분의 중심에 연구자석인데 연구자석의 역할은 뭐냐면 기타 줄이 방자성체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자석이 기타 줄을 자화시킵니다. 그럼 기타 줄 자체가 자석이 돼 버립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튕겨가지고 진동을 시키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 말은 요 코일하고 요 기타 줄 자석입니다. 자석 사이 거리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하겠죠. 그래서 자석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흐르고 그 유도 전류는 요 기타 줄의 진동 패턴에 따라서 그 패턴과 똑같은 형태의 유도 전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스피커로 보내면 다시 소리가 되는 거죠. 증폭시켜가지고 그럼 큰 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키보드에 있는 발광 바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자석이 보이죠? 그리고 코일이 있습니다. 그럼 얘가 회전을 하면 그 자석하고 코일 사이의 상대적인 움직임 때문에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자석이 변하니까 근데 여기 LED를 연결했기 때문에 순방향일 때는 불이 들어오고 역방향일 때는 불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깜빡깜빡거리는 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형식으로 되냐면 첫 번째로 이 화면에 자기장이 형성된 화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뭐 전류를 흘려줘 가지고 화면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어줘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요 전자펜 안에는 코일이 들어있거든요. 요 코일이 움직입니다. 요 코일이 움직이면 자석이 변하겠죠. 그 위치마다 이제 자기장의 패턴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생기는 유도 전류의 패턴에 따라서 요 움직임을 감지하는 요게 이제 전자펜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펜에 전지가 없어도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형식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전류를 따로 공급 안 해줘도 유도 전류가 생기니까 그 유도 전류를 이용해서 S펜은 그 충전 안 하잖아. S펜은 이제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버스 교통카드 찍는 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말기에 안에 또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렇게 흘렀다 막 합니다. 그럼 자기장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하면 여기 교통카드를 갖다 대면 여기 이제 교통카드 안에도 코일이 있거든요. 여기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니까 유도 전류가 생기고요. 그럼 이제 칩이 작동해 가지고 또 전자기파를 여기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자기 정보를 이렇게 보내주면 이 버스 단말기는요 사실 여기 또 뒤에 생략되어 있는데 무선 통신이 되게 돼 있어요. 인터넷이. 그래서 카드 회사에 이제 정보를 조회해요. 그래서 잔액이 얼마인지.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조회된 것을 이제 보고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카드 중에서 이제 이렇게 끌어가지고 결제하는 카드 있죠. 이게 사실 이게 옛날 방식인데 여기 까만색 부분 있잖아요. 혹은 은색 부분. 이게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각 개인별로 N극과 S극의 패턴이 다 다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그 카드 단말기 끌잖아. 그럼 그 단말기 안에 코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그 유도 전류의 패턴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단말기는 또 인터넷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의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신용이 카드로 결제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한도를 넘었으면 이제 적재가 안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달 음식 시키면은 카드 단말기 들고 오는 것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좀 좋은 카드 단말기는 인터넷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핸드폰에 연결 안 해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이렇게 결제를 해요. 그 카드 단말기를. 왜냐하면 인터넷이 돼야 되고 각 카드 회사 서버하고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랍니다. 근데 이 끓는 순간은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드가 안 되게 장난을 치고 싶으면 네오디듐 자석 같은 강력한 자석으로 그 마그네틱 선 부분을 막 긁으면은 그 N극과 S극이 흐트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결제가 안 될 거예요. 나중에 결혼했는데 남편이 카드를 너무 무분별하게 쓴다. 마그네틱 카드를 막 이렇게 긁잖아요. 그러면 IC 카드를 이용해서 꼽아서 결제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안 망가지거든요. 그 IC 카드는 또 자기적 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꼽아서 결제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제하기가 쉽거든요. 끌고서 나오는 유도 전류의 패턴을 그대로 저장해버리면 그걸 역으로 그걸로 다시 자기장을 만들어서 다른 부분을 자화시키면은 카드를 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복제가 용이하기 때문에 요새는 끓는 방식보다는 꼽는 방식이 더 보안상 좋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카드 결제할 땐 꼽아서 하세요. 그게 이제 더 안전한 결제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온라인 수업인데 그 패러데이 법칙의 적용 유형에 대해서 할 건데 여러분 그 다음 주 온라인 끝나고 복귀하면은 실험이거든요. 근데 실험이 이거 7바 이제 이거는 바로 월요일에 있어요. 바로 월요일 3교시에 과학실로 오면 됩니다. 그럼 물질의 자성하고 전자기유도 실험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 어?